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수업을 맡고 있는 이기태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강의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제 요청에 따라서 혹은 또 자발적으로 보내주신 어떤 메일이라든지 또는 이제 댓글 이런 것들 중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다 같이 이제 공유했으면 하는 어떤 수업 내용이나 시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어떤 저에게 또 힘이 되었던 그런 멘트들도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이거를 이제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뭐 질문이 들어온 건 아닌데 그냥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학교 현장에서도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움직임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처음부터 내가 찍어서 올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고, 그래서 아마도 숙명에서는 제가 이제 가장 먼저 이렇게 찍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결정했던 이유는 뭐 일단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등교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저하고 수업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든 분들이 저하고 수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왕 어차피 내가 나중에 맡을 학생들인데 미리 내가 좀 가르쳐서 뭔가 내 스타일에 좀 미리미리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EBS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김정현 선생님이라든지 뭐 정선아 선생님이라든지 두 분 다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도 하고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수업을 진짜 잘해요, 두 분 다. 저보다 더 잘하죠. 근데 이제 그분들 걸 듣다가 이제 제 걸 들으면은 적응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리 좀 선진 문물을 차단하고 내 걸로 적응해라 라는 이제 의미에서 또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두 분을 뛰어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했죠. 뭐 뛰어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두 분이 워낙에 수업을 잘하셔서.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시작을 하게 됐고,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제가 유튜브를 언젠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 대세가 이제 유튜브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편집이라든지 이런 거를 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배워 나가면서 이거 뭐 하다 잘 되면은 뭐 유튜버 할까? 이런 생각도 조금 있었어요. 조금.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마 그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네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하고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제가 제일 많이 들어갑니다. 1학년 수업을. 제가 제일 많이 들어가서 시수가 많고, 다른 세 분 같은 경우에는 1학년만 들어가시는 게 아니라 2학년하고 3학년도 수업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제가 좀 덜 바쁩니다. 그분들에 비해서 제가 덜 바쁘고, 그리고 또 제가 맡고 있는 반이 1학년에서는 더 많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편집까지 맡아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세 분들이 되게 저를 뜯어 말리셨어요. 이거 너무 고생이다. 혼자서 하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제가 그냥 한번 재밌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좀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온 겁니다. 저도 사실 그 시작을 할 때는 이렇게 막 10개를 넘게 찍을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막 세 분이 지금이라도 이제 그만둬라. 여기서부터는 그냥 EBS로 하자. 막 이런 말씀들을 하면서 말리셨는데, 그래도 이왕 시작했으니까 끝을 보자라는 의미에서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을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제작을 하고 있냐면, 일단 학교에서 제가 하루에 하나씩 정도 찍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찍고 그거를 제가 이제 수목금 동안 편집을 해서 금요일이나 주말쯤에 업로드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는 이미 제가 한 일주일 전쯤에 찍은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촬영을 하는데 이제 보통 저 혼자 하진 않고요. 앞에 이제 오늘은 안 계시지만 보통은 이제 김희관 선생님이 앉아 계세요. 그 처음 오리엔테이션 영상에서 이제 1학년 4반 담임 선생님으로 소개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앞에 앉아가지고 제 강의를 보시면서 조금 이제 오류가 있다거나 그 다음에 좀 이 부분은 좀 불필요한 내용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저한테 가이드를 해주시고, 그 다음 제가 좀 빠뜨린 게 있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저에게 많은 이제, 가르침과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영상에서도, 김희관 선생님 좀 출연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요청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권유를 드렸는데, 본인이 이제 극구 사양을 하셔가지고, 이제 등교를 하셔야만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앞에 이야기가 좀 길었고요. 일단은 제가 이제 이번에 받았던 어떤 좀 저에게 힘이 되었던 그런 댓글들 몇 개만 그냥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사실 이 영상 편집이 뭐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이제 영상 편집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유튜브를 뒤져가면서 하나하나 이제 제가 배워가면서 이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이제 기능을 알아서 그걸 중심으로 만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해 주신 댓글들이 되게 고마웠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편집 실력이 갈수록 느시네요. 저희 엄마 보여드렸더니 빵 터지시네요. 네, 이게 고마운 댓글이죠. 편집 실력 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또 재밌다고도 하니까. 네, 엄마를 보여드렸어요. 뭐 그럴 수 있죠.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시면 다행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친구들이 너무 이제 재밌다, 뭐 이런 댓글들. 그 다음에 자막 재밌다. 그 다음에 엄청 웃겨요, 뭐 이런 얘기들.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어쨌든 재미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수업을 들으면서 재밌다라는 반응들이 사실 가장 제가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 설명이 좋다, 이해가 잘 된다, 그래서 질문이 없다.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그런 이제 코멘트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하고 마주보고 해야지, 그때그때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고 요거 얘가 이해가 안 됐구나, 그러면 제가 이제 한 번 더 알아서 설명하기도 하고, 아니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질문을 하면은 다시 설명해 주기도 하고 하는 식으로 하면은 편한데, 이제 온라인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좀 했어요.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했으면 어떡하지? 거기다 여러분들 지금 서로 눈치 보느라 질문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걱정을 했는데, 뭐 말로는 다 이해했어요, 뭐 설명이 완벽해서 질문이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보내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안 됐을 텐데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디테일에 대한 또 칭찬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옷까지 신경 쓰신다니 감동이에요, 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사실 뭐 옷이 몇 개 없는 게 들통날까봐 이제 신경을 썼던 건데, 그런 부분까지 되게 좋게 봐주셔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짝 의문이 드는 그런 댓글이 있었는데, 쌤 완전 뽀짝하고 귀염 뽀짝할 때 그 뽀짝이죠. 근데 뽀짝하고 라고만 쓰는 거는 제가 못 봐가지고 이게 다른 뜻이 있나 해가지고 막 검색해보고 했습니다. 어쨌든 뭐 귀염 뽀짝, 귀엽다는 뜻이겠죠. 귀엽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댓글이 또 있었는데, 이거 몇 반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좀 몇 반인지 좀 자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숙명여고 비주얼 담당이라고 오리엔테이션 종이에 써 있다고 합니다. 이 오리엔테이션 종이는 아마 학교 공식적인 종이는 아닐 거고, 담임 선생님이 나눠주신 게 틀림없는데 왜 이런 말을 써놨을까요? 절대 제가 비주얼 담당이 아니고요. 실망하신 분들이 있겠죠. 제가 설마 진짜 전 선생님 비주얼 담당이야? 이러면서 실망하신 분도 있을 텐데, 아닙니다. 더 뛰어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물론 이제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게 숙명 F4 멤버라는 소문이 있으시던데, 이거는 뭐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뭐 F4라고 해서 4인방이 뭐 아주 잘생겼다 이게 아니라, 저희를 이제 놀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같이 다니는 선생님 4명 있어요. 그 넷이서 맨날 다니다 보니까 그냥 4명이니까 F4라고 그냥 선생님들이 놀리려고 부른 건데, 이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실제 F4랑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4분 중에 그나마 좀 괜찮았던 2분이 계셨는데, 그 2분은 지금은 안 계세요. 다른 학교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F4에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떨어지는 2사람만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이런 댓글들이 저한테 이제 많은 힘이 됐고요. 사실 편집하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더 힘을 내서 더 잘 만들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제가 빼먹은 게 있는데, 그 유튜브 댓글 중에 그 50개의 질문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50개 이제 본인 말로 주접을 다신 친구가 있었어요. 이거 되게 감동했습니다. 이거 빼먹을 뻔했는데 되게 감동했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저도 50개의 댓글을 달았는데 좋아요를 안 눌러주더라고요. 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 댓글을 보면서 알았는데 그 10반 친구들도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 교과 커뮤니티에. 근데 제가 그걸 왜 몰랐냐면은, 사실 제 의도는 그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글로 달아라, 이런 의도였는데, 이제 13반 친구들은 그렇게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다른 반은 잘 없더라고요. 제가 매일 한 2번씩 확인을 했거든요. 네,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 댓글을 보니까 우리도 질문했는데 왜 대답을 안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 봤더니 제가 처음에 올렸던 글에 댓글로 질문을 한 3분인가 2분이 다셨더라고요. 되게 늦게 알았어요. 변명을 좀 하자면 지금은 그 기능이 있어요. 이 글에 댓글이 몇 개 달렸다, 이 기능이 있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초창기만 해도 이 기능이 없어가지고 제가 댓글이 달려도 달렸는지를 알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바로 댓글을 달아드렸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질문하라고 해놓고 왜 대답을 안 해?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거기에 다 달려 있습니다. 어쨌든 늦게 대답해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필기를 계속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올리면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오타를 혹시나 찾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 제가 이런 글을 썼었어요. 한동안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뭐 관심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오타가 없는 건지 뭔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오타를 찾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몇 반인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13반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무신정변 그 프린트에서 고려와 몽골과 고려가 강화한 연도가 있어요. 그게 1159년으로 되어 있는데 1259년입니다. 그러니까 연도가 좀 잘못됐어요. 연도까지 이제 꼼꼼히 본 친구가 이제 찾아낸 오타인데, 1270년에 환도하지 않습니까? 개경으로. 그러니까 당연히 강화를 한 시점은 그거보다 한 십몇 년 전, 그래서 1259년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수업 내용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상당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보기 위해서 유튜브를 막 하나하나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각 반에 또 있는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예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 시대순으로 해드릴게요. 시대순, 교과서 순서대로. 자, 근데 물론 이 중에서는 뭐 시험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어떤 역사라는 것 자체에 대한 질문, 또는 시험에 나오기엔 너무 깊은 내용,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맥락을 알고 있으면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쨌든 뭐 이런 질문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어쨌든 같은 정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공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는 거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선사문화와 선사시대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뭐 이런 식의 질문이 있었어요. 요건 이제 선사시대라는 건 말 그대로 문자로 기록을 하기 이전의 시대, 그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하고, 그 시대의 어떤 문화를 선사문화라고 하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용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페이지에 연맹왕국들이 나와요. 거기에 제가와 대가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가라는 거는 가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기억나죠?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가라는 거는 좀 큰 지도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여의 오부가 있지 않습니까? 마가, 우가, 구가, 저가가 있는데, 이 각각에 해당되는 부족의 지도자를 대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총 4명에다가 가운데 있는 것까지 합치면 5개. 그래서 오부연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총 5명의 대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강한 부족의 대가가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요걸 대가라 그래요. 그럼 제가는 뭐냐? 제자가 한자로 여러분 모두 제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 제, 모두 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라는 의미예요. 제가라는 거는 여러 지도자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의 제가회의라는 거는 여러 가들이 모여서 회의한다고 해서 제가회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쪽에 또 이 연맹국가들의 건국 순서도 알아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보시면은 교과서에 어떤 건국 순서 같은 거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제 부족국가로 출발해가지고 어느 순간에 이제 점점 자연스럽게 연맹국가 체제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게 딱 건국 시점이 어디다라고 언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뭐 고구려, 백제, 신라, 마한, 뭐 옥저, 동해 이런 부여 이런 국가들의 건국 순서까지 굳이 막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제 교과서를 꼼꼼히 보신 친구의 질문인 것 같은데, 이제 백제의 어떤 제도 중에 15쪽에 성왕의 이제 22부라는 게 있고 16쪽에 가면은 무령왕의 22담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뭐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성왕의 22부는 중앙정치 기구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왕하고 어떤 그 신하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어떤 그 기관들, 그게 이제 22개로 분류가 됐나 봐요. 그래서 그걸 22부라고 하는 거고, 무령왕의 22담로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제가 수업 시간에 깊게 다루진 않았는데 지방에 왕족들을 파견해서 다스리게 했던 일종의 이제 지방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담로라는 게 왕족이 파견된 곳인데 그게 총 22개가 있었더라. 그래서 22담로와 22부는 숫자는 이제 똑같지만 전혀 내용은 다른 겁니다. 아예 다른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20쪽에 가시면은 신라 하대의 호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호족들은 수족권을 왕으로부터 받지 않은 상태에서, 수족권이 뭔지 아시죠? 세금을 대신 거둘 수 있는 권리. 그럼 호족들도 이 수족권을 받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체로는 이 사람들이 이미 지방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해서 수족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신라로부터 점점 떨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그냥 세금을 거둔 겁니다. 수족권이 없어도.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두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1에서 5두품도 반신라적인 성향이 있었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6두품이 신라에게 어떤 불만이 점점 생기면서 호족하고 결합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이제 그럼 나머지 1에서 5두품은 어떻게 됐나요? 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일단 교과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3두품까지는 이제 그 차이가 없어진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두품에서 3두품은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계급 자체가. 그래서 피지배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두품도 역시 사실상 이제 평민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신라 말에 가면은 5두품하고 6두품만 지배층이 유지가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6두품만 언급이 되는 거는 사실상 6두품이 아니면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신라 후대로 가면 갈수록.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1에서 5두품이 어땠는지는. 다만 이제 교과서에는 3두품까지는 이제 점점 그게 없어진다. 계층의 그게 구별이 없어진다. 이런 내용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연계되는 질문인데, 다른 분이 그 3두품 이하의 신분층에서 골품의 구분이 사라졌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피지배층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지배층이 아니다 더 이상.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통일신라입니다. 18쪽이고요. 요런 질문을 하셨어요. 거기에 보시면은 18쪽에 신라의 어떤 정치기구 해가지고 여러 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여기에 왜 외사정은 없죠? 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자, 외사정은 이제 제가 사정부하고 함께 감찰기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외가 이제 바깥 외자죠. 그래서 외사정은 지방에서 이제 활동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표는 중앙에 해당하는 기구들을 이제 담고 있기 때문에 외사정은 이제 이 표에는 들어가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통일신라 지방제도 중에서 이제 상수리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 제가 그림 4파로도 같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 사람 혹은 그 사람의 뭐 어떤 가까운 사람을 경주로 올라오게 해가지고
이제 나름의 이제 견제를 한다는 건데, 요게 이제 고려의 기인제도와 같은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마 이제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기인제도는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빠졌어요, 그 내용이. 근데 아마 중학교 때는 배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 기인제도하고 사실상 동일한 제도라고 보셔도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뭐 기인제도는 이제 아들이 주로 와요. 직접 오질 않고. 그래서 아들이 중앙에서 이제 근무도 하면서 인질 역할을 동시에 하는 뭐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인제도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발해에 대한 질문도 몇 개 있었어요. 문왕이 대흥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고, 국내에서는 대왕 황상의 칭호를 사용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게 무슨 차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연호라는 거는 연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연을 부르는 호칭.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흥이다. 그럼 대흥 1년, 그 다음에는 대흥 2년, 대흥 3년 이런 식으로 가는 거겠죠. 요거를 연호라고 하고, 이거는 보통은 중국의 황제가 쓰는 거를 동아시아 국가들이 받아서 씁니다. 근데 가끔 뭐 우리도 그렇고 뭐 베트남도 그렇고 자기들이 잘 나갈 때는 각자의 연호를 쓰기도 해요. 발해가 그랬다는 거죠. 무왕 때랑 문왕 때. 그래서 그게 연호고, 그 다음에 대왕, 황상 이런 거는 그 왕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 그냥 왕이라고 부른 게 아니라 대왕 또는 황상, 그러니까 황제에 준하는 그런 호칭이죠. 황자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발해가 단순히 어떤 중국에게 조금 이제 굴복해가지고 중국 거를 그대로 쓰면서 왕 행세를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거의 황제에 가까운 호칭을 쓸 정도로 자부심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호칭이에요. 그래서 왕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대왕, 황상 이런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제 시험이랑은 상관없긴 한데, 발해가 영토가 그렇게 넓고 강성했는데 왜 기록이 통일신라에 비해서 별로 없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거는 사실 되게 아쉬운 대목이긴 한데, 일단 두 가지 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영토가 넓다고 해서 반드시 국력이 강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영토가 넓었을 때 그 영토가 어떤 생산력이 풍부한 좋은 영토인가, 인구가 많이 사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브라질 같은 경우가 엄청 땅덩어리가 넓고 브라질은 인구도 많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국이나 미국에게 안 되는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영토가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발해 같은 경우에도 그 땅들이 지금이야 이제 많이 좋아졌지만 당시엔 농사 짓기에는 별로 좋은 땅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농사보다는 유목을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땅이 넓다고 해서 강한 국가인가? 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왜 기록이 별로 없는가? 이거는 이제 고려가 그 선대 역사를 이제 쓸 때 발해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건은 고구려를 같이 계승한 동족이다라는 이유로 발해를 받아들이긴 했죠. 근데 그 이후로 이 고려의 사람들이, 학자들이 발해를 우리의 역사로 인식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삼국의 역사를 쓸 때도, 신라의 역사를 쓸 때도 발해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통일신라의 기록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해의 기록이 거의 없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선 후기의 유득공이 발해고라는 책을 쓰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왜 고려 사람들은 발해에 대해서 적지 않았는가, 이거는 잘못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신라 시대라고 부를 게 아니라, 신라는 남쪽에 있는 남국, 발해는 북쪽에 있는 북국, 그래서 남북국 시대로 부르는 게 맞지 않느냐, 발해도 엄연한 우리의 역사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게 18세기에나 와서야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발해가 오랫동안 외면을 받다 보니까 기록이 이제 많지가 않습니다. 전해진 것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되게 꼼꼼하게 본 것 같아요. 고려가 이제 독자적인 연호를 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특히 광종 때. 그런데 뒤에 가서 보시면은 몇 페이지냐면은 39쪽에 보시면은 거란의 연호를 사용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독자적인 연호를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쓴 시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잘 안 썼는데 썼기 때문에.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에도
태조라든지 뭐 광종 때나 이런 연호를 썼지 거의 대부분은 연호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독자적인 연호를 쓰지 않았어요. 대체로 송의 연호를 쓴다든지 거란의 연호를 쓴다든지 여진의 연호를 씁니다. 그때그때 이제 어떤 국제 관계에 따라서. 그래서 이 고려는 독자적인 연호를 썼던 시기가 있는 거고 그 외에는 다른 나라의 연호를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마 이때는 이제 우리가 거란에게 세 차례 침입을 당하고 난 이후에 결국에 이제 관계를 정립하고 나서 아마 이제 거란의 연호를 썼던 시기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한테 직접 질문한 건 아닌데 이제 전식과 체제에 대해서 물어본 친구가 있었어요. 사실은 예전에는 이 전식과가 뭐냐면 고려의 이제 토지제도인데 되게 중요하게 다루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좀 중요한 제도거든요. 근데 이게 굳이 고등학교 때 배워야 될 내용이냐라는 거에 대한 회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교과서에서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언급을 적당히 하고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맥락이 부족해서 조금 이제 이해를 못한 친구가 있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전식과는 제가 이제 고려의 관리로 일을 하면은 그 관리한테 월급을 지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월급을 어떻게 줬다 그랬어요? 수조권을 줬다 그랬죠. 그러니까 너 열심히 일했으니까 야 강남구에 있는 세금은 그냥 네가 가져. 그럼 제가 강남구에 있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 이게 수조권이에요. 이 수조권을 준 제도를 고려에서는 전식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름이 전식과냐? 전지와 시지를 줍니다. 이건 교과서에서 나온 얘기인데 전지는 밭전자.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을 의미하고 시지는 시가 땔감 시자예요. 옛날에 이제 불을 다 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땔감을 얻을 수 있는 어떤 지역, 아마 이제 나무나 숲이 산이나 숲이 되겠죠. 그거를 이제 주는 그 지역, 그 땅에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그 제도가 전식과예요. 근데 이해는 되셨겠지만 좀 복잡합니다. 이 내용이 들어가면은. 근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겠죠. 교과서에 그 내용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교과서에 나온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되 전식과라는 거는 관리에게 어쨌든 수조권을 주었던 고려의 토지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조선은 성리학을 바탕으로 건국되었다고 하는데 이제 세종이 뭐 유교 정치 이념의 바탕인데 통치를 했다. 이런 이제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리학과 유교의 차이가 뭔가요?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일단 유교가 더 큰 개념입니다. 원래는 유학이라고 하죠. 공자, 맹자 이런 거와 관련된 이거를 처음에 우리 학문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공부 체계. 그래서 이걸 유학이라고 부르다가 이게 이제 점점 우리나라에 전파가 돼서 이제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종의 종교화돼요. 이거를 유교라고 해요. 우리의 정신 체계가 아예 유학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유교라고 하는데 이 유교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뭐 훈고학이라든지 성리학이라든지 양명학이라든지 고증학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리학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교 안에 여러 학파 중에 하나가 성리학이에요. 그리고 이 성리학이 들어온 게 고려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려 말에 성리학을 공부한 학자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신진사대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색, 정몽주, 뭐 정도전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히 이제 정도전 같은 경우죠.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세웠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성리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국가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조선시대에 유교하면은 대체로 보다 성리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나오는 뭐 이이라든지 이황이라든지 뭐 조광조라든지 전부 다 기본 바탕이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유교 안에 성리학이 포함되는 거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철학적인 거라서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깊게 하면 재밌긴 한데. 자, 그 다음에 시기 구분에 대한 질문. 이것도 되게 예리한 질문인데 이제 환국정치, 숙종 때 이루어졌던 환국정치를 교과서에서 이 환국정치를 어느 시기로 분류하느냐 이 문제예요.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시기 구분이라는 거는 사실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되게 논쟁을 많이 해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여기까지를 잡아야 돼. 아니야,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잡아야 돼. 이런 식으로 시기 구분 학자들마다 다른데 그래도 공부할 때 적당히 시기를 나눠 놓고 스토리를 짜면은 공부하기가 편해서 이제 제가 시기 구분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교과서는
환국 정치를 붕당 정치기에다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교과서 내용상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숙종을 탕평 정치기로 분류해서 프린트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하고 좀 괴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떤 거냐면 숙종의 환국 정치라는 것 자체를 탕평 정치의 어떤 초기 모습으로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냥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왕이 붕당을 막 조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탕평책의 일환이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이 탕평책이라는 용어가 정확히 등장한 거는 숙종 말기부터예요. 그래서 교과서도 숙종 말기에 탕평 정치를 시도했다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분에 따라서는 숙종까지도 얼마든지 탕평에 넣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의 취지는 숙종이 어쨌든 왕이었을 때 붕당이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붕당 정치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신 건데 붕당이라는 거는 그 후대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조 때도 그렇고요, 정조 때도 그렇고, 세도 정치기에도 붕당이 이제 의미가 없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노론이 이제 집권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붕당이 없진 않습니다. 그 후대에도. 되게 복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기 구분은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므로 시험 문제로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느 시기에 포함되냐, 이런 문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스토리를 짜시면 돼요. 붕당 정치기에서 붕당 정치가 변질된 마지막 모습이야 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붕당 정치에서 탕평책으로 가는 과도기의 모습이야 라고 이해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왕이 조정했다는 의미에서 탕평책의 하나야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에 대한 질문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인 질문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수업 내용에 대한 건 아니고 시험에 대한 건데, 이제 사료가 어디까지 시험에 나옵니까? 이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아마 이 질문을 하고 싶었던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교과서에 보면은 뭐 차전놀이라든지 뭐 외성, 중성, 내성 뭐 이런 사료라든지 하여간 좀 수업 시간에 제가 전혀 언급하지도 않은 그런 내용들이 담긴 사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요건 나와 요건 안 나와 이렇게 하나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원칙은 보다 일단 그 사료에 어떤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을 시험 문제로 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료라는 거는 어디까지나 그 사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내용,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내용을 유추한다거나 그 내용을 그러니까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지, 사료 자체가 시험의 답으로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전놀이가 정답으로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나요? 그러니까 그 사료에 어떤 새로운 개념이 나왔을 때 그 새로운 개념이 답으로 등장하는 시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료를 통해서 우리가 본문에서 다룬 이 내용을 알고 있니? 라고는 물어볼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선까지 공부해야 될지를 스스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정리하면은 사료는 시험의 자료로 등장할 수는 있지만 그 사료에 나온 새로운 개념을 답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절대 출제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럼 앞으로 이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뭐 아마 가정통신문이 나가서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등교를 하고 나서 수업은 30분씩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50분이 아니라 30분씩 진행이 되고 20분에 해당하는 거는 따로 이제 뭐 자료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로 나갈 거예요. 근데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거의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뭐 OX 퀴즈 뭐 이런 것들을 탑재할 수도 있고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어쨌든 그 20분에 해당하는 활동은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부담은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격주로 온라인 강의도 함께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주일은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고 그 다음 주에는 또 지금처럼 이렇게 컴퓨터로 저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요 수업 있죠? 요 수업은 지금 진도를 이어서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근대사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흥선대원까지 했죠. 그 다음 시간에 뭐 강화도 조약, 그 다음에 뭐 이모군란, 갑신정변, 동학 뭐 이렇게 쭉 해서 일제강점기가 되는 1910년까지 차례대로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근데 다만 오프라인에서는 요 근대사 요 부분을 나가는 게 아니라 일제강점기를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의 진도가 따로 나가는 거예요. 온라인은 온라인대로 나가고 오프라인은 오프라인대로 일제강점기부터 새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제가 안 들어가는 반 학생들은 일제강점기 때 다른 선생님들하고 수업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 시험 보기 전에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죠. 그 시간 동안에는 최대한 이제 질문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면서 몰랐던 거 물어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그 앞부분을 요약해주는 그런 수업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때쯤 되면 이미 시험 문제가 다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뭐 모든 반을 들어가서 수업을 한다면야 요약을 다 똑같이 해드리겠지만 네 분이 들어갑니다. 선생님들이. 그래서 아무리 똑같은 내용을 말하려고 해도 다르게 이게 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정성을 위해서 저희는 이제 시험 직전에 뭐 예전에 배웠던 내용을 요약해주고 이런 거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 미리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 게 궁금하면은 질문하시거나 아니면은 다시 보세요. 영상을. 아, 미치겠네. 그 다음에 이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제 제 채널을 구독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게 지금 EBS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공개라서 링크가 없으면 절대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을 하셔도 사실은 아마 아무것도 안 뜰 거예요, 콘텐츠가. 제가 알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볼까요? 지금 현재 인터넷이 되게 느리네. 22분이 제 거를 구독하고 계세요. 22분이.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구독자가 22명인데 뭔가를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영상을 업로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컨텐츠가 될지 모르겠어요. 뭐 역사하고 관련된 컨텐츠나 혹은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올려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독하고 계신 이 22분 있잖아요. 일단은 뭐 취소하지 마시고 갖고 계세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재밌는 거 올리면은 보시고 뭐야 뭐 이딴 걸 올려? 이러면 이제 그때 가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어쨌든 뭔가라도 올려드릴게요. 이제 앞으로도 이제 격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또 제가 아마 강의를 올리게 될 텐데 좀 더 이제 신경을 써서 또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고 또 그때쯤 되면 우리가 또 오프라인으로 만나면서 이제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친해지면은 좀 더 이제 재밌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학교에서 얼굴을 마주보며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참고로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은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이러면서 이제 알아보시겠지만 저는 아직은 모르잖아요. 그래도 이제 인사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반갑게 맞이하고 또 빨리빨리 이름을 외워서 이름으로 제가 먼저 이제 불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인사 많이 하시고 학교에서 뵙겠습니다. 근데 마스크 때문에 이거 얼굴 알아볼 수 있을까 모르겠네. 눈만 가지고 다 구분해야 돼. 쉽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수고하셨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